그 밤 침대 옆 시계는 정확히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 그 시간이 그토록 또렷이 남아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2년을 떨어져 살던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새벽 3시에 울리는 전화는 되게 나쁜 소식입니다. 누군가 아픈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는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전화는 다르다는 걸요. 사실 나는 그 밤만 잠을 못 이룬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12년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자야지. 자야 한다고 자신한테 말하면서도 눈만 감으면 또 그 사람 생각이 나. 12년이라는 시간은 참 묘합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인 것 같으면서도 한 사람을 완전히 잊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나는 밤이 되면 늘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침대 옆에 둔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다시 들었다 놓았다. 밤 11시쯤이면 난 또 핸드폰을 켜요. 새벽 3시에도, 4시에도, 5시에도요. 혹시 모르잖아요.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혹시 내 생각이라도 할까? 아니지.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당신이 날 생각할 리 없지. 나도 당신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자꾸 안 되는 걸까? 그러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방 안은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 말로 멈춰 있었던 모든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멈춰 있었던 시간들이 새로운 의미로 재정렬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목소리가 새벽 3시 47분에 들려야 했을까요? 12년의 침묵을 깨고 그는 왜 정확히 이 시간에 전화를 한 걸까요?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정해져 있던 운명이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30년 전의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 가을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 그곳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창가 쪽 낡은 나무 책상들, 삐걱거리는 의자 노란빛이 감도는 형광등 아래 누군가는 졸고 누군가는 연필로 밑줄을 긋고 또 누군가는 연애편지 같은 메모를 끄적이는 풍경이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은 창문을 넘어 책상 위로 쏟아져 내렸고 책장 넘기는 소리와 작은 기침 소리만이 도서관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젊음의 꿈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대학 1학년이었습니다. 새내기의 설렘이 아직 온몸에 남아 있던 때였습니다.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에서 3번째 줄. 오후 2시쯤 되면 햇빛이 교과서 위로 떨어져서 눈이 부실 정도인 자리였죠. 그래도 이상하게 그 자리를 계속 고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만 그때는 뭔가 그 자리가 특별해 보였어요. 처음엔 내 옆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혼자 그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남자. 나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시간을요. 처음에는 그냥 책을 읽는 누군가였어요. 근데 자꾸 보이게 되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저 사람은 왜 항상 같은 시간에 올까? 저 사람은 왜 항상 같은 책을 볼까? 그러다 생각해봤어요. 아, 나는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어느 날부터인가 내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 비슷한 옷차림, 그리고 늘 같은 책. 그 사람은 늘 같은 책을 보고 있었어요. 두꺼운 세계사 개론. 손가락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따라가면서 정말 천천히 집중해서 읽더라고요. 마치 이 책 한 권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요. 그 남자가 훗날 내 남편이 되는 김도연이었습니다. 당시 의학을 전공했지만 교과서 밖의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았던 청년이었죠.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나라밖에 훨씬 더 큰 세상이 있다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것을 알고 싶었어요. 어른이 되기 전에. 그래서 도서관에 갔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세계사를 읽으면서 나를 찾으려고 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기 누군가 있다는 존재감만 느끼며 각자의 책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참 이상한 일입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같은 사람.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사람의 마음속 익숙함은 어느새 기대로 변해갑니다. 오늘도 올까? 그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궁금함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기대로 바뀌더라고요. 오늘도 그 사람이 와 있겠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서관에 들어갈 때면 내 눈이 먼저 그 자리를 찾았어요. 사랑은 거창한 고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오늘도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되죠. 젊은 여인의 가슴 속에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늦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책에 집중을 못했어요. 도서관 출입문만 계속 봤어요. 오늘은 안 오나 보다.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잠시 후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마치 내가 기다리던 무언가가 드디어 제자리에 돌아온 것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온몸이 편안해졌어요. 이게 사랑인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내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됐어요. 며칠은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두 사람의 존재는 이미 서로에게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장을 넘기다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책장이 조금 빳빳하게 말라 있었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내 손가락이 그 사람 손등에 닿았어요. 정말 전기가 온몸을 감싼 줄 알았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온몸이 잠깐 멈췄어요. 그때 알았어요. 와,
나 이 사람 좋아하게 됐구나. 그날 생각나요. 페이지를 넘기는데 따뜻한 손이 스쳤어요. 팔 전체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했죠. 지금이 기회다.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나는 평생 후회하겠다. 이 사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남편은 도서관을 나가며 책을 일부러 두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세밀하게 계획된 인생을 건 용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고 나서 한 30분쯤 지났을 때 그 자리에 책이 남겨져 있는 걸 봤어요. 왜 책을 놔두고? 그 책 옆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접힌 종이, 작은 쪽지. 손을 떨면서 그걸 펼쳤어요. 김도현, 전화번호, 내일도 올게. 심장이 또 쿵 내려앉았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 사람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 남자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전화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요.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것조차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을 때 누군지 몰라도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수신 버튼을 누르고 네? 라고 했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리, 도서관에서 스친 손의 온기가 다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생각했어요. 이 목소리 평생 듣고 싶다. 너무 단순했어요.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냥 그 생각뿐이었어요. 첫 통화로부터 일주일, 첫 만남으로부터 석 달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을 결심했는지 지금도 정확히는 몰라요. 그냥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우리 결혼할까? 정말 서툰 청혼이었어요. 근사한 프로포즈도 아니었고 사려 깊은 계획도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당황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네, 좋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남편은 아르바이트비를 탈탈 털어 작은 반지 하나를 샀습니다. 가판대에서나 볼 법한 싼 반지였지만 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빛나는 반지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그 여자가 좋아하던 자리. 옆에 풍선을 몰래 챙겨갔어요. 그 안에 반지를 넣고 터뜨려봐. 그렇게 말했어요. 간단하게. 그 여자가 풍선을 터뜨렸고 반지가 떨어졌어요. 그 여자가 울기 시작했어요. 팔을 벌려서 나를 안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너무 당연하게, 너무 단순하게.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냥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느낌이었어요. 풍선도, 반지도, 서툰 청혼도 다 포함해서요. 네, 좋아요. 당신과
평생. 그렇게 답했어요. 1993년 겨울 도서관 창가. 세 번째 줄에서 싹텄던 감정은 공원 벤치에서 평생을 함께하자는 굳은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싼 반지 하나와 서툰 진심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쳤습니다. 그곳엔 계산되지 않은 오직 순수하고 절실한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랑 하나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맞잡은 손이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시작된 길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과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처럼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의과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처음 집은 반지하였어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죠. 햇빛은 창문 위쪽 반만 들어오고 장마가 오면 물이 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행복했어요. 이상하게 말이에요. 남편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며 틈틈이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낮에는 병원, 밤에는 과외 쉴 틈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런데 나를 볼 때면 표정이 달라졌어요. 힘들어? 그렇게 물어봐 주곤 했어요. 정말 이상하게 내가 힘들어도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났어요. 1994년 봄 첫째,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빠의 눈을 쏙 빼닮은 작고 예쁜 사내아이였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우리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살아갈 거야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아빠가 된 남편은 새 생명 앞에서 가장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된 나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아이를 마주했습니다. 10개월 동안, 아니, 출산 전날까지도 나는 아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날지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10년을 일하면서 계획 없이 한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작 내 아이에 관한 일은 모두 다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했어요. 자꾸만 미안했어요. 이 작은 생명에게. 그때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기가 큰 울음을 내기 시작했어요. 나도 하염없이 울었어요. 내 울음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릴까봐. 아기가 나보다 더 큰 울음을 냈어요. 마치 엄마의 울음을 덮어주려는 듯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빠의 다짐과 엄마의 미안함 사이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대화. 그것은 말이 아닌 서로를 부르는 울음이었습니다. 엄마의 서툰 마음을 덮어주는 아이의 울음, 아빠의 무거운 어깨를 응원하는 힘찬 울음. 그 속에서 이 가족은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배웠습니다.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불완전한 나를 받아주는, 그리고 나도 불완전한 너를 받아주는, 서로를 지켜주는,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렇게 새 식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 가을에는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닮았는데 둘째는 나를 닮았어요. 그 아기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을 꼭 잡았을 때, 아, 난 엄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엔 딸이었습니다. 식구가 늘수록 살림은 더 빠듯해졌습니다. 월세는 오르고 분유값과 기저귀 값은 무섭게 나갔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재우고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단한 하루였지만 그 안에도 빛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에 아이들을 봐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일을 나가고 그가 집에서. 아이들이 잠들면 그는 책을 읽었어요. 의학 서적만 자꾸 가져다 읽었죠. 나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힘들어도 가난해도 절대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1998년 겨울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또다시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5 식구가 되었습니다. 새 아이가 생기니 책임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명은 어떻게든 돌볼 수 있을 것 같지만 3명이 되니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어요. 밤도 잘 자지 못했지만 더 일했어요. 반지하 좁은 방 한 칸, 5 식구가 몸을 누이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5.5평의 공간하지만 그곳은 이 가족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늦은 밤 남편이 일해서 돌아오면 아이들이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울음을 그치곤 했어요. 아빠 왔어?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밝아지곤 했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2000년 고된 수련 과정을 모두 마친 남편은 마침내 전문의가 되었고 작은 의원을 개원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마치 산을 옮긴 듯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남편이 웃으며 나를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 눈물이 지난 모든 시간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개원을 했다고 당장 살림이 피지는 않았습니다. 개원 빚에 늘어나는 생활비까지 여전히 빠듯한 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2002년 성실한 진료 덕분에 환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빚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해 겨울 우리는 드디어 반지하를 나올 준비를 했어요. 아파트 전세를 구해보자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묻곤 했었는데 할 수 있지? 우리 지금까지 해왔잖아.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반지하에서의 9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은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가난조차 우리를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남겨준 건 어떤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2003년이 되면서 생활은 아주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를 갔거든요. 가난은 여전했지만
반지하 때보다 창문이 조금 더 컸고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숨쉬는 공간이 비로소 생겨난 것입니다. 전세로 구해낸 아파트였어요. 반지하에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이 햇빛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밥을 할 때 햇빛이 부엌에 들어왔어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모두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그 아파트에서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 셋이 거실을 뛰어다니고 벽지는 조금씩 손때가 묻어가고 장난감은 늘 바닥에 굴러다녔지만 그 모든 것이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2개의 일을 했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밤에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내 일도 늘어났어요. 편의점 일을 계속했고 저녁에는 청소 일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새벽의 국 때문이었습니다. 밤 10시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나는 저녁 청소 일을 하러 나갔어요. 새벽까지, 새벽 5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손도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어깨도 올라가 있었고, 발도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그것은 국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아, 또 끓였구나. 남편은 내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그 시간에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유독 추웠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정확히 새벽 5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스름한 부엌엔 가스레인지에 작은 불꽃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이 살짝 들썩이며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 그 소리만으로도 이 집이 따뜻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패딩을 입은 채로 들어섰어요. 세제 냄새가 손에 배어 있고 고무장갑은 여전히 축축했어요. 발 뒤꿈치는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굳어 있었어요. 아이들의 새 물품들이 베란다에 쌓여 있었고 세탁물은 거실의 한쪽 코너에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미 그릇과 수저를 차려놨어요. 밥은 따뜻하게 담겨 있었고 그 위에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당신 빈속으로 나가면 하루 종일 속 쓰리잖아. 당신은 우리 집 기둥인데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버티지. 얼른 앉아. 뜨거울 때 먹어. 기둥은 무슨 그냥 청소 노동자인데. 그 말에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밥 옆에 놓아 건넸습니다. 나는 패딩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등에는 희미한 세제 자국이 남아있고 손톱 밑에는 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숟가락 떠넣었습니다. 그 국 한 그릇이 내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는 느낌. 난 혼자가 아니구나. 이 남자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구나. 그 믿음이 내 모든 것이었어요.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국을 먹는 동안 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조금 쉬어. 그런 말들은 이미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굳이 꺼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신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다 먹었어? 조금 더 줄까? 아니야, 됐어. 애들 먹을 것도 남겨둬야지. 애들 건 이미 따로 덜어놨어. 당신 건 당신 거야. 그 말의 의미가 내 가슴을 울렸어요. 넌 엄마이기만 한 게 아니야. 내 아내이고 한 사람으로서 당신만의 몫이 당연히 있어야 해.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내 모든 걸 지탱해줬어요. 새벽 6시가 되면 남편은 다시 병원 진료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는 밥상을 치우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평범한 시간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국이 없었다면 나는 그 시기를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힘든 삶이었고 누가 봐도 팍팍한 날들이었는데 그 사람 옆에서 국을 먹고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같이 있는 난 어떻게든 들 거라고요. 정말로 그때가 최고였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 당신의 손을 잡고 그 손이 세제로 갈라져 있어도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할 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자면서 손가락을 빨 때 나는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가난했지만 그것은 가난이 아니었어요. 풍요였어요. 당신과 아이들이 있는 그곳이 내 전부였거든요. 정말로 그때가 최고였어요. 이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회의 세월, 새벽에 국이 반복되고 아이들이 자라가고 아파트의 벽지는 낡아가고 그들의 사랑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은 매년 정기적으로 아프리카 의료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휴가를 이용해서였고 나중에는 더 긴 시간을 모든 것이 이대로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했습니다. 정말로 그때는 우리의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함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행복이 영원하리라고. 그런데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떠나던 아프리카 의료봉사, 그 뒤로부터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것은 비바람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주 미세한 마음의 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틈 사이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낯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봄, 17년 차에 접어들던 해,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집안 형편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아주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한 것은 처음엔 무엇이 변했는지 콕 집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딘가 조금 낯설다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사실 모든 변화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출장에서 만난 아디아라는 5살짜리 여자아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던 그 아이가 내 팔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순간 처음 몇 년은 악몽과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아이들의 얼굴 위로 죽은 아디아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째를 보면
아디아의 눈이 보였고 둘째를 보면 아디아의 죽음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저곳에 있었다면 그 공포와 부채감이 5년 동안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가장인 척했지만 안으로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이면 남편이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자지 않았어요. 그냥 천장을 보면서 핸드폰만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밤 12시, 1시, 2시가 되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화면 불빛만 깜빡깜빡했죠. 뭐 하는 거야?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남편의 검색 기록 화면은 온통 낯선 단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아프리카 의료, 봉사, 개발도상국, 보건 문제, 말라리아 현황. 휴대폰에 남겨진 검색 기록들을 봤어요. 정말 겁이 났어요. 이게 뭐야? 왜 자꾸 이걸 찾지? 그래서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아프리카 얘기를 찾아봐? 그랬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그냥 관심이 생겼어. 그 한마디 대답엔 나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2010년 여름이 되면서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더니 급기야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어디가라고 물으면 그냥 교회라고 했어요. 아니면 도서관? 아니면 공부하러 간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서로 안 맞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불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탁의 공기도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예전엔 하루 중 가장 시끌벅적하던 시간이었는데 어느새 웃음기는 사라지고 정막 속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그 냉기를 느꼈습니다. 아빠는 밥을 먹고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는 걸 첫째는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고 둘째는 겉도는 아빠에게 화가 났으며 막내인 셋째는 이유도 모른 채 불안에 떨었습니다. 집이 조용해질수록 막내의 울음소리는 커졌고 밤마다 경기를 일으키듯 깨어나곤 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어떻게든 이 침묵을 깨보려 노력했습니다. 밤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뭔가 문제 있어? 그렇게 물으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었어요. 입만 웃고 눈은 전혀 웃지 않는 얼굴로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놓고 있다는 걸.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 시점에서 이미 나는 다른 세계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내 영혼이 자꾸만 그곳으로 끌려가고 있었거든요. 2010년이 저물어 갈수록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을 기다리지 않았고 새벽에 국 대신 식탁엔 의심과 침묵만이 쌓였습니다.
나는 밥을 넘기지 못해 말라갔고 친정어머니가 얘 꼴이 이게 뭐냐며 가슴을 칠 정도로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2011년 여름 결혼 18년 차 마침내 남편은 집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떠나야겠어. 내가 물었어요. 어디로? 그 사람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말했어요. 여긴 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너희한테만 피해를 줄 것 같아. 그 말 속에는 이미 모든 걸 결정해 놓은 사람의 음성이 담겨 있었어요. 협상의 여지도 붙잡을 틈도 없는 일방적인 선언이었어요. 그 첫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침대가 너무 커 보였어요. 나는 한쪽 끝에 누워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까봐 침대를 그대로 두고 아무것도 치우지 않았어요. 이불도 그 사람 냄새가 아직 남아있어서 감싸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 언제 와? 아빠가 우리 싫어해? 나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일이 많아서 잠깐 따로 지내는 거야. 멀리 출장을 가야 해서 그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매일 했어요. 아이들이 물어올 때마다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 거짓말이 내 것이 아니라 아이들 것이 될까봐 정말로 두려웠어요. 내가 한 거짓말이 나중에 아이들을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빠가 우릴 버렸어 라고 어떻게 말하죠? 그렇게 2011년 여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2년의 단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서류상으로 이혼한 뒤 지난 8년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됐어요. 이혼한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은 여자, 혼자 애 셋 키우는 여자. 사람들 눈엔 나는 그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 누구도 내가 밤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저 혼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강제성이 사라지자 남편이 보내오던 양육비도 뜸해졌고 액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바닥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났어요. 밥을 하고 아이들 깨우고 도시락 챙기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은 편의점 낮 알바. 오후 3시에 마치면 아이들 데리러 가고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 6시부터는 청소일을 했어요. 회사 사무실, 아파트 계단, 병원 복도. 밤 11시에 돌아와서 반찬 만들고 빨래 돌리고 손이 부었고 발이 부었어요. 몸이 망가지는 게 느껴졌어요. 고혈압에 당뇨까지 겹쳤지만 병원은 사치였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니 쉬라고 했지만 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약도 못 먹었어요. 약값도 아껴야 했거든요. 그냥 버티는 게 일이었어요. 버티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2019년 무려
내 안에 무언가가 소리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기쁨도 슬픔도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월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비슷해 보였고, 계절이 바뀌어도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먹어. 학교 가. 숙제해. 그것이 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2020년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습니다. 모두가 집안에 갇혀 지내던 그 시간, 나와 아이들은 더 좁고 깊은 고립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돈 벌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벽만 바라보면서 버텼어요. 때론 아이들을 보면서 미안했어요.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내 자신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거든요. 첫째는 방향을 잃은 채 입시에 매달렸고, 둘째는 현실을 잊으려 게임 속으로 도피했으며, 셋째는 말수를 잃고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렇게 12년의 단절이 이어졌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 희미해지는 아빠의 기억, 그리고 우리 사전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밤 침대 옆 시계는 정확히 3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12년을 떨어져 살던 남편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당신이세요? 그래, 나야. 그 순간 내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목소리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꾹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나는 당신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르고 가슴 졸이며 늘 불안하게 살았어. 왜 이제야 연락한 거야? 첫째가 중학교 입시 준비할 때 당신은 없었어. 둘째가 학교에서 울면서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당신은 없었고, 셋째가 밤마다 악몽을 꿀 때도 당신은 없었어요. 나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왔어요. 손은 갈라지고 발은 부었고 마음은 완전히 망가졌어.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뭘 하고 있었어요? 연락 한 통도 없이 우리를 그렇게 버렸다고요? 내가 그렇게 못났나요? 우리 가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나의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 들려왔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을 들어줄래? 한 번만, 정말로 한 번만. 말해봐요. 2005년에 내가 아프리카 의료 봉사를 갔을 때였었어. 아디아라는 5살 아이가 있었는데 말라리아에 걸렸어. 내가 도착했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차가워지고 있었어. 그 아이를 안으면서 첫째 생각이 났어. 그 나이 때 첫째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둘째가 미소 짓던 모습, 셋째를 안아주던 당신의 모습, 그 죽어가는 아이의 얼굴에 우리 아이들이 계속 겹쳐 보였어.
그래서 당신이 떠난 거야? 처음에는 아니었어. 2년, 3년은 견디려고 정말 노력했었어. 밤에 당신을 안고 당신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여기 있어야 한다고, 너희들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 생각했어. 하지만 2010년이 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그 해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던 해였어. 너희들을 지키는 것과 그 죄책감을 견디는 것, 둘 다는 불가능했어.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무너졌었어.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디아가 살지 못한 모습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 결국 나는 도망쳤어. 가족들로부터 도망치고 내 죄책감으로부터도 도망쳤어. 그것이 내 선택이었고 그것이 내가 한 가장 잘못된 일인 거 알아. 정말로 미안해. 그럼 지금은 왜요? 12년을 침묵했다가 이 시간에 왜 연락한 거야? 여보, 내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의사인 내가 잘 알고 있어. 이제 내 몸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졸변년 동안 나는 편지로 그 시간을 채웠어. 매일 밤 당신과 아이들을 향한 편지를 썼어. 수백 장의 편지들을. 하지만 편지로는 부족했어. 한 번만 목소리로 당신을 듣고 싶었어.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죽고 싶었어. 당신이 죽는다고요? 오래 못 버틸 거야. 며칠일지 오늘일지, 이 통화가 마지막일지 나도 장담 못해. 말라리아가 내 몸 전체를 가졌어. 이미 늦었어. 그럼 어떻게? 여보, 당신과 아이들이 내가 못한 것을 계속해줘. 내가 2137명으로 못한 것을 너희들은 너희들의 평생으로 해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누를 수 없는 통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 정말로 당신이야? 그래, 나야. 당신이 12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 나를 미워해줘서 정말 감사해. 그것도 사랑이었어. 당신의 그 분노도, 그 절망도 나를 기억해 주었다는 뜻이니까. 사랑해. 당신을 영원히. 나도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통화가 끊어졌을 때 창밖은 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 나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끊어진 전화기를 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새벽 5시를 지나 6시가 되자 나는 비틀거리듯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TV를 켰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오지에서 18년간 의료 봉사를 해온 한국인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김도연 의사는 어린이 전문 의료센터를 설립하여 지난 18년간 2137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김도연 의사를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기사 속에는 남편의 시간이, 그가 없었던 우리 가족의 12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 첫 번째 클리닉 개설,
우리가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던 그 행복했던 시간에 남편은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에 첫 번째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2010년 의료센터 확장. 남편이 우리 곁을 떠나던 바로 그 해였습니다. 남편은 5명의 스태프를 20명으로 늘리고 응급실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찾으며 울고 있었고 나는 밤샘 일을 하며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남편은 현지 의료인을 양성하고 센터를 3배로 키웠습니다. 그동안 첫째는 힘겨운 입시를 치렀고 둘째는 방황했으며 셋째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사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다. 그는 세상을 구했다. 남편이 자신을 희생하며, 아니, 우리 가족을 희생시키며 지켜낸 세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2016년 모성보건센터 개설, 산모들을 위한 병원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쳤습니다. 첫째를 낳으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순간, 셋째를 낳고 힘들었던 순간들, 남편은 그 모든 고통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억이 지구 반대편에서 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의료센터 18주년, 구해낸 생명 2137명, 그리고 말라리아와 과로로 인한 위독설,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깡마른 얼굴이지만 그 미소만큼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나와 아이들을 떠올리는 듯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 배어 있는 쓸쓸하고도 따뜻한 미소. 나는 화면 위로 뚝뚝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환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아이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계는 아침 7시 30분. 새벽의 통화로부터 4시간 가까이 지나 있었습니다. 나는 냄비를 꺼내 물을 붓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파르라니 솟아오르는 푸른 불꽃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말했지. 새벽 5시에 내가 깨어나는 그 시간에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아프리카에서도 매일 새벽 나를 생각했다고. 그래서 나도 당신을 위해 밥을 지으려고 해. 멸치와 다시마, 야채가 냄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주방을 채웁니다. 새벽 5시는 지났지만 괜찮아.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당신이 끓여주던 국처럼 내 마음도 당신에게 닿길 바라니까. 국물이 맑게 우러났습니다. 나는 가장 아끼는 그릇을 꺼내 밥을 담고 국을 푸짐하게 담았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국이 놓였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지만 나는 그곳에 남편이 앉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 더 큰 사랑을 위해 잠시 떠나 있었던 거야. 12년 동안 당신이 그곳에 아이들을 안아줄 때 나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안았어. 당신이 그곳에 세상을 사랑할 때 나는 여기서 당신의 목까지 살아냈어.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함께였던 거야. 아침 햇살이 식탁 위로 쏟아져 들어와 밥과 국을 비췄습니다.
그 따스함 속에 두 사람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국물 위로 떨어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 그리고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벽 3시 47분, 그 한 통의 전화로 헝클어졌던 12년의 시간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음을,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함께였음을,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연결되어 있었음을. 여보, 이제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난 괜찮아. 당신이 우릴 안고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당신을 안고 있듯이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야. 햇살은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식탁 위의 밥그릇과 국그릇은 햇빛 속에서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 하나는 나를 위한 것. 하지만 그 순간 둘은 완벽한 하나였습니다. 새벽은 완전히 밝았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지만 그들의 대화는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기억이 아닌 가족의 역사로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프리카의 척박한 땅 위에 병원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돈도 지원도 없이 오직 속죄의 마음과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시간만을 태워서. 아디아가 죽던 날 나는 무너졌어. 그 이후로 계속 무너지고 있었어. 12년, 그것은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었어. 한국의 아침 7시 30분. 아내가 따뜻한 국을 한 숟가락 뜨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낡은 병실. 통화가 끊어진 그 고요함 속에서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한다는 말을 남길 때까지. 그는 12년을 버텨온 마지막 생명줄을 통화 종료 버튼과 함께 스스로 놓아버렸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이었습니다. 12년. 가족을 떠나 홀로 버틴 12년. 처음 몇 년은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으로, 그 다음 몇 년은 죄책감으로 자신을 혹사시켰던 시간. 모든 고통이 그의 몸과 마음 위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현지 의료진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은 있었고 치료도 가능했지만 남편의 몸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축적된 피로와 고독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이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침대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숨겨둔 보물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내의 이름으로 된 통장과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모은 그의 전 재산, 그리고 병원의 모든 권리를 가족에게 남긴다는 유언. 쪽지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가족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백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보내지 못한 편지, 차마 보낼 수 없었던 편지, 하지만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편지들. 가장 위에 놓인 편지에는 방금 전 흘린 듯한 눈물 자국이 마르지도 않은 채 번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을 때 나는 이미 아프리카의 흙으로 돌아가 있을 거야.
하지만 슬퍼하지 마. 나는 두렵지 않아. 정말로. 12년 동안 당신이 홀로 견뎌낸 모든 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흘린 당신의 모든 땀방울, 그것들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었어. 그 상처들이 나를 살게 했고 또한 나를 편안하게 죽게 했어. 처음 5년은 당신과 아이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어. 매일 밤 당신 얼굴을 떠올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까 상상했어. 그거가 내 유일한 숨구멍이었어. 그 다음 5년은 미안함 속에서 살았어. 죄책감을 덜어보려 미친 듯이 일했지만 아무리 많은 생명을 구해도 가족에게 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들은 가족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어. 비록 내가 곁에 없었지만 당신이 아이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을지 나는 알아. 당신은 분명 아이들에게 나의 꿈을 심어주었을 거야. 아빠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해주었겠지. 그래서 아이들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자랐다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 덕분이야. 당신은 아이들에게 세상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을 거야. 혼자서도 견디고 사랑하고 웃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었겠지.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내 빈자리를 원망 대신 사랑으로 채워줘서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내가 떠난 이유를 다 설명할 순 없을 거야. 어떤 변명을 해도 내가 준 상처가 사라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변명 대신 고백만 남기고 싶어. 내 가족은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야. 그러니 나는 안심하고 떠날 수 있어. 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이들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기억 속에서 내가 계속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말로 고마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줘서. 그리고 떠나는 나를 용서해줘서. 여보, 사랑해. 계속 사랑해왔고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리고 새벽의 그 국 한 그릇에는 내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어. 지금 당신이 삼키는 그 따뜻함이 내가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보응이야. 이제 당신은 부디 행복해져.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더 따뜻한 사람을 만나도 좋아. 하지만 가끔 새벽이 오면 우리가 함께 국을 나누던 그 시간만큼은 기억해줘. 잘 지내. 그리고 안녕, 내 사랑, 내 전부. 당신의 이름도 목소리도 따뜻했던 손길도 모두 가지고 갈게.
이것이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야. 영원히 당신을 기억하며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며 안녕.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낡은 책상 위에는 수백 장의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12년 동안 매일 밤 써내려간 고해성사, 붙이지 못한 그리움. 그 편지들 옆에는 옆 침대 아이의 진료 기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매던 그 작은 아이는 남편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또 다른 생명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인연을 맺은 환자들, 병원 스태프들, 그리고 남편의 편지를 품에 안은 가족들까지. 우리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그리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무치게 사랑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6개월. 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그 시간에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켜고 냄비를 꺼내고 국을 끓여요. 새벽에 국을요. 이제 나는 당신 대신 당신을 기억하며 국을 끓여요. 당신이 했던 것처럼요. 당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 했던 것처럼요. 당신 알아요? 이제 나도 알았어. 그 국이 뭔지를요. 그 국은 단순한 밥이 아니었다는 거를요. 그것은 사랑이었고 12년을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모든 방식이었다는 거를요. 그래서 이제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국을 끓여요.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을 그리워하며. 아이들도 이제 알아요. 당신이 왜 떠나야 했는지를요. 당신이 왜 돌아와야 했는지를요. 그래서 첫째는 더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둘째는 더 깊은 학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셋째는 더 따뜻한 선생님이 되겠다고 했어요. 당신을 기억하면서요. 당신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래, 당신. 이제 우린 나았어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 당신이 기도하던 대로 우린 계속 나아가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서요. 그리고 당신, 나도 알아요. 당신의 목소리의 의미를. 그 목소리가 왜 새벽 3시 47분에 나를 찾아왔는지를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운명이었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나를 안아주는 팔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12년을 기다려줘서요. 12년을 사랑해줘서요. 12년을 내 곁에 있어줘서요. 그래도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은 아직도 새벽에는 당신이 보고 싶어요. 허전한 침대 옆을 봤을 때, 당신 냄새가 나던 이불을 꺼낼 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기로 했어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요. 상처를 안고도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당신이 보여준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당신의 목소리는
영원히 내 가슴 속에 살아있을 거야. 당신의 이름처럼, 그 사람의 목소리처럼. 새벽 5시. 나는 여전히 그 시간이면 눈을 뜹니다. 부엌에서 퍼지는 구수한 국 냄새, 냄비 뚜껑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리고 그 김 속에 실려 퍼지는 말없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말이죠. 새벽에 국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한 그들의 사랑은 식지 않고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드라마 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새벽 3시 47분. 하지만 그 어둠의 끝에는 반드시 환하고 따뜻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흘렸던 눈물과 차가운 새벽을 데우던 국 한 그릇의 온기. 어쩌면 사랑이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서로의 빈자리를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다정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위로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이야기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 한 줄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